새벽 폭설이 서울의 판자촌을 뒤덮었습니다. 눈길에 검은색 벤츠가 미끄러지고 차에서 내린 남자가 판자촌의 낡은 방으로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얘야, 제발 나 좀 숨겨줘라. 부탁이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한 서울대생 차준호는 그가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로 들어와서 숨으세요. 그 순간의 선택이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벌 회장은 왜 도망치고 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불과 3시간 전 차준호는 그 낡은 방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연탄불조차 아껴야 했거든요. 20세의 나이에 서울대 수학과 3학년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의 하루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책상 위엔 미적분학 교재와 함께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프트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연필을 내려놓고 손에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엔 라면 박스 3개가 쌓여 있었고 작은 전기포트 하나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한숨과 함께 그는 다시 교재를 펼쳤습니다. 미분방 정식의 복잡한 수식들이 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문제들을 그는 마치 동화책을 읽듯 술술 풀어냈거든요. 교수님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입학 첫 학기부터 전공 심화 과목들을 수강했고 2학년 때는 대학원 세미나에 초청받기도 했죠. 하지만 준호는 그런 칭찬들에 무덤덤했습니다. 그의 눈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였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배고픔과 추위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책을 덮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해야 했어요. 준호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물건을 나르느라 허리가 뻐근했거든요. 오늘도 버텨야지. 그는 두툼한 패딩 점퍼를 걸쳤습니다. 소매가 해진 5년 된 점퍼였지만 준호에겐 가장 든든한 방한복이었죠. 문고리를 잡은 순간 밖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자동차 경적 소리가 골목을 울렸죠. 그때 눈 덮인 골목길 저편에서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노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 자락이 눈발에 휘날렸고 뒤따라오는 검은 벤츠의 헤드라이트가 노인의 등을 비췄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노인의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차에서 내리려는 검은 옷의 남자들. 제발 나 좀 숨겨줘라. 부탁한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결정을 재촉했죠. 그는 노인의 팔을 붙잡고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로 들어와서 숨으세요. 빨리요. 준호는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문을 닫은 순간 준호는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고급 캐시미어 코트에선 눈 녹은 물이 뚝뚝 떨어졌고 구두는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이 좁은 판자촌 방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앉으세요. 준호는 유일한 의자를 노인에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창가로 다가갔어요. 손을 들어 낡은 커튼 틈새로 밖을 훔쳐봤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샅샅이 뒤져. 골목마다 사람을 배치해. 절대 놓치면 안 돼. 백발이 헝클어진 노인의 옆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턱선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분명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의 방문 바로 앞까지요. 노인은 창문에서 물러나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젊은이 미안하네. 자네를 곤란하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어. 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으로 입술에 댄 채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사람 있어요?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노인에게 옷장 뒤로 숨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노인은 황급히 방 구석의 낡은 옷장 뒤편으로 몸을 숨겼죠.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살짝 삐져나왔지만 어둠 속에선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손전등을 켜서 준호의 얼굴을 비췄죠. 눈부신 빛에 준호는 찡그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일부러 겁먹은 척했습니다.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죠. 남자들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 근처에 노인 한 명 못 봤어? 60대쯤 되고 고급 코트 입고 있었는데. 못 봤는데요. 저 지금 알바 가려던 참이었어요. 준호는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방 안을 들여다보려 했죠. 하지만 준호는 문틈을 좁혔어요. 여긴 정말 아무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혼자 사는 학생인데 저 늦으면 큰일 나거든요.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혹시 나중에 그 노인 보면 꼭 연락해. 여기 명함.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죠. 남자들은 돌아서서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문을 닫고 등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온몸이 축축했죠. 노인은 옷장 뒤에서 천천히 나왔어요. 그의 얼굴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가 아니었다면. 노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준호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물어볼 때가 됐죠.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쫓기는 거예요? 노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이름은 정태민이야. 태민그룹 회장이었지.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민그룹이라면 한국 10대 재벌에 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건설, 화학, 전자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곳이었죠. 그런 회장이 왜 이 판자촌 골목에서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회장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비리 누명을 썼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함정에 빠진 거지. 정태민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손가락만 한 검은색 USB였죠.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 회사 이사들의 횡령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모든 게 암호화되어 있지. 준호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작은 물건 하나가 거대 기업을 흔들 수 있다니. 정태민은 USB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하지만 난 이걸 풀 수 없어. 암호가 너무 복잡하거든.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모두 알아야 해독할 수 있지. 그 순간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준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골목 입구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판자촌 전체가 포위당한 것 같았어요. 이거 완전히 갇혔네.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태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준호 옆에 섰어요. 준호는 책상 위에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이게 단순한 USB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열면 모든 게 바뀔 상자요.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정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볼 뿐이었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는 거요. 시간이 흐를수록 밖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준호는 커튼 틈으로 밖을 관찰했어요. 남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수색하고 있었죠. 몇몇은 손전등을 들고 골목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태민을 방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책장과 옷장 사이에 좁은 공간이 있었죠. 정태민은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캐시미어 코트가 먼지투성이 바닥에 닿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라면 박스들을 옷장 앞으로 옮겼고 빨래 건조대를 세워 젖은 옷가지들을 걸었어요. 손놀림이 빨랐죠. 이 판자촌에서 3년을 살면서 익힌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무심한 듯 던져놓았어요. 겉보기엔 그저 지저분한 자취방처럼 보였죠.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요. 준호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그는 책상 위에 교재를 펼치고 연필을 쥐었습니다. 연필 끝이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며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엔 아까와 다른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남자는 덩치가 유난히 컸죠.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였어요. 그의 어깨는 문틀만큼 넓었고 목소리는 저음으로 깔렸습니다. 방 안 좀 확인하겠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준호는 한 발 물러섰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공간이 순식간에 답답해졌어요. 3명의 거구가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덩치 큰 남자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수학교재, 구석에 전기포트, 벽에 걸린 달력까지 하나하나 훑어봤죠. 그의 시선이 라면 박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스 뒤에 정태민이 숨어 있었거든요. 남자는 천천히 박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화바닥이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짓눌렀어요. 준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에 쥔 연필이 축축하게 젖었죠. 남자가 박스 앞에 멈춰 섰어요. 손을 뻗어 박스를 치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생이 혼자 살아? 다른 남자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네, 부모님 안 계세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덩치 큰 남자가 박스를 치우는 동작을 멈추고 준호를 쳐다봤어요. 다른 남자가 벽에 붙은 낡은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액자 속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죠. 남자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 사진을 보면 항상 가슴이 아팠거든요. 4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요. 준호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죠. 남자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다시 둘러본 그들의 눈엔 이 청년의 힘겨운 삶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해진 이불, 녹슨 전기포트, 쌓인 라면 박스들.
이곳엔 숨길 만한 여유 같은 게 없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옷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손을 뻗어 옷장 문을 잡았어요. 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리면 끝이었죠. 옷장 바로 뒤에 정태민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죠. 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거기 개인적인 것들이 있어서요. 그는 손을 비비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방, 숨기고 싶은 것들. 남자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챘어요. 덩치 큰 남자가 손을 걷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죠. 됐어. 그 순간 옷장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정태민의 구두굽이 바닥에 닿은 소리였어요. 남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죠. 뭐 소리 안 났어? 준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전기 포트를 가리켰어요. 포트예요. 물 끓이는 중이거든요. 그는 포트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적셨죠. 실제로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어 포트 스위치를 껐어요. 찰칵 소리가 났죠. 아까와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좁고 초라한 방에서 재벌 회장이 숨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죠. 덩치 큰 남자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준호를 완전히 덮었어요. 학생, 수상한 사람 보면 꼭 연락해. 알았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명함을 책상 위에 던졌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죠. 다른 두 남자도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태민이 조심스럽게 숨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코트는 먼지와 거미줄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밖에선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골목 어딘가에서 순찰하고 있었죠. 준호는 창문으로 기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골목 입구마다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정태민은 바닥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공포였는지 안도였는지 알 수 없었죠. 준호는 전기포트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뜨거운 물이 라면에 부어졌습니다. 국물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준호는 그릇을 정태민 앞에 놓았습니다. 말없이요. 정태민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죠. 밖에선 여전히 추격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덮인 판자촌 골목은 고요했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태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이 긴 밤이 언제 끝날지,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함께였고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두려웠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밖의 움직임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추격자들도 교대 시간이 된 모양이었죠.
준호는 커튼을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놓았습니다.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교재로 가렸죠. 정태민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긴 한숨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준호는 그를 힐끗 쳐다봤죠.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지금의 정태민은 그저 지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백발이 헝클어져 있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준호는 자신의 유일한 담요를 정태민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얇은 담요였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았죠. 연탄불도 거의 꺼져가고 있었거든요. 방 안 온도가 점점 내려갔어요.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태민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검은색 USB였어요. 그는 그걸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준호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데요? 회사 이사들의 비리 증거야.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다 들어있지. 정태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USB를 집어들었어요. 너무 작고 가벼웠죠. 이런 작은 물건이 거대 기업을 흔들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어. 전문가들도 못 풀었다네. 준호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라 부팅이 느렸어요. 5년 전에 중고로 산 제품이었죠. 화면이 켜지고 폴더가 하나 떴습니다. 엑셀 파일들이 수십 개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숫자들로 가득 찼어요. 일반인이 보기엔 그저 무작위한 숫자 나열이었죠.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들을 읽어내려가며 패턴을 찾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따라 움직였어요. 정태민은 말없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집중할 때 나오는 특유의 날카로운 빛이었죠. 준호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숫자들을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계산이 이어졌죠. 곱셈, 나눗셈, 소인수분해. 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순식간에 숫자로 가득 찼어요. 여기.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태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7자리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완전히 무작위가 아니에요. 준호는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정태민은 종이를 들여다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었죠. 하지만 준호에겐 그게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소수를 이용한 암호화인데 변형된 거예요. 그런데 변형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그는 계속 계산했어요. 연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정태민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풀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 네. 패턴을 찾았으니까요. 나머지는 계산의 문제예요.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파일을 열어 숫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수학 문제를 풀 때면 항상 그랬습니다. 세상이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어요. 정태민은 준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의 집중력은 대단했어요. 추위도 위험도 잊은 채 오직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정태민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네 어떻게 혼자 사는 건가? 준호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4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4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죠. 정태민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가구들, 해진 이불, 쌓인 라면 박스들. 이 청년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친척은 없나? 다들 저 모른 척 하더라고요. 가난한 고등학생 하나 떠맡고 싶은 사람은 없었나 봐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태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나이에 혼자 버텨온 청년 앞에서 자신은 무얼 했던가 싶었죠. 그래서 서울대는 어떻게? 장학금이요. 성적 장학금 받고 알바 3개 뛰면서 학비 벌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계산을 이어갔어요. 정태민은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재배치되는 소리였죠. 준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들의 비리 증거라고 했잖나. 횡령액만 3천억이 넘어. 정태민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어요. 그 사람들이 회장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자료만 세상에 나가면 그들은 끝이니까. 준호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호 해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죠. 그는 더 집중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는 첫 번째 파일의 암호를 풀었습니다. 화면에 엑셀 시트가 나타났어요. 날짜, 금액, 계좌번호들이 정렬되어 있었죠. 정태민은 화면을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스크롤하며 내려갔어요. 수백 건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태민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계좌 김 이사 거야. 그리고 이건 박 이사. 그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준호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정태민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정태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탄불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두 사람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을 삼키고 있었어요. 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미안하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정태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변명은 안 하겠네. 다 내 책임이야.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준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68세의 재벌 회장이 20세 청년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정태민의 백발이 눈앞에 보였죠. 일어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정태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을 내가 지키지 못했네.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정태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렸어요. 자네가 4년 동안 겪은 고통도 모두 내 탓이야.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올랐죠.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컸어요.
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준호의 말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네. 부모님도 안 돌아오시고 지난 4년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 맞아. 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태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는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진실을 밝히는 거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우리 부모님만 희생된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서 안엔 수십 건의 사고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준호 부모님처럼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많았죠. 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반드시 그래야지.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준호가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추적당할 수 있어요. 정태민은 핸드폰을 도로 넣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밖엔 아직 추격자들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정태민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죠.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에도 넘겨야죠. 준호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었던 얼굴은 이제 단단해져 있었어요. 정태민은 그런 준호를 보며 놀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자네를 믿겠네. 정태민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곧 새벽이 올 거였죠. 첫 차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태민은 시계를 봤어요. 1시간 반 정도 남았죠. 그동안 준비해야 해요. 준호는 가방을 꺼내 노트북과 USB를 챙겼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넣었어요. 정태민도 코트를 다시 입었죠. 먼지를 털어냈지만 여전히 지저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호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4년 동안 살았던 이 좁은 공간이었죠.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정태민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정태민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악력은 단단했어요. 함께 싸우자꾸나. 정태민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까지요. 두 사람은 골목 입구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어요. 정태민은 그의 뒤에서 숨을 죽였죠. 해진 패딩을 입은 노인의 모습은 평범한 판자촌 주민처럼 보였습니다. 골목 저편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준호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첫 차까지 20분 남았어요. 역까지 거리는 200m 정도였죠. 준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골목 구조, 남자들의 위치, 이동 동선. 수학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어요. 왼쪽 골목으로 가서 시장 뒷길을 통과하면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는 정태민에게 손짓했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어요. 두 사람은 몸을 낮추고 반대편 골목으로 움직였습니다. 눈 쌓인 바닥이 발소리를 삼켜줬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새로운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준호는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죠. 이 미로 같은 골목은 그가 4년 동안 매일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멈춰 섰어요. 정태민도 얼어붙었죠. 모퉁이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확인했어? 아직. 지금 돌고 있어.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왼쪽에 좁은 틈이 보였어요. 두 집 사이의 간격이었죠. 그는 정태민의 손을 잡고 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어깨가 양쪽 벽에 닿았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두 남자가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손전등 빛이 골목을 훑었어요. 준호는 숨을 참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태민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벽에 바짝 붙어 있었죠. 남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정태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가자는 신호였죠. 두 사람은 틈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옷에 먼지가 잔뜩 묻었어요.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준호는 다시 앞서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작은 시장 뒷길로 접어들었어요. 시장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준호는 가판대 사이를 지나갔어요. 정태민이 뒤따랐죠. 두 사람의 발소리만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가자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이 보였어요.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죠. 하지만 도로 건너편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준호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태민도 따라 숨었죠.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저 남자들을 피해서 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 첫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역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거였어요. 그는 정태민에게 눈짓했죠. 출근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라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봇대에서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앞서가는 아주머니 뒤를 따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평범한 행인처럼 걸었죠. 차 옆에 남자들이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정태민도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해진 패딩과 구부정한 자세가 그를 평범한 노인으로 보이게 했어요. 남자들의 시선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담배에 집중했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삼켰죠. 역 입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20m. 계단이 눈앞에 보였어요. 준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태민도 따라왔죠.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야, 저 노인. 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 옆에 남자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들켰던 겁니다. 준호는 정태민의 팔을 잡았죠. 뛰세요. 두 사람은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정태민은 나이 때문에 빠르지 못했어요. 준호가 팔을 붙잡고 끌다시피 했죠. 계단을 다 내려가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재빨리 찍고 개찰구를 통과했죠.
정태민도 카드를 빌려 통과했어요. 플랫폼에 전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곧 닫힐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전력으로 뛰었죠. 정태민도 뒤따랐습니다. 남자들이 개찰구를 뛰어넘으며 소리쳤어요. 잡아! 준호는 열차 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태민도 간신히 몸을 밀어 넣었어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닫혔죠. 남자들의 손이 문을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플랫폼에 서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열차는 멈추지 않았죠. 점점 빨라지며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죠. 정태민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열차 안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죠.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정태민 옆에 앉았습니다. 성공했어요.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걸 둘 다 알았죠.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어디 갔어? 이 안에 있을 거야. 찾아. 남자들이 시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반대편 출구를 확인했어요. 1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하지만 중간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남자의 시선 방향, 이동 속도, 가판대의 위치, 수학적으로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냈어요. 남자가 왼쪽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정태민을 끌고 재빨리 움직였어요. 낮은 자세로 가판대 사이를 지나갔죠. 남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저기다. 들켰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전력으로 뛰었죠. 출구를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뒤쫓았지만 큰 길에선 함부로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렸어요. 마침 버스가 서 있었죠. 타세요.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정태민은 거의 기어오르다시피 했어요. 준호가 뒤에서 밀어줬죠.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들은 버스 밖에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남자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태민은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진정하는 시간이었어요.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아직도 위험한 곳이었죠. 추격자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태민이 작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박 교수님이었어요. 준호를 아껴주던 은사님이었죠. 믿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 가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인가? 네,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준호는 버스 노선도를 확인했습니다. 학교까지 가려면 2번 더 갈아타야 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은 풀리지 않았지만 잠시나마 쉴 수 있었죠. 준호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정태민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지난 이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일어났어요. 여기서 갈아타야 해요.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버스를 두 번 더 갈아탄 끝에 두 사람은 서울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캠퍼스엔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볐죠. 준호는 그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정태민도 고개를 숙이고 따라왔어요. 해진 패딩을 입은 노인은 평범한 교직원처럼 보였죠. 수학과 건물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준호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어요. 4년 동안 수없이 오간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봐야 했고 주변을 경계해야 했어요. 정태민은 준호의 뒤를 따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룻밤 도망치느라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거든요. 건물에 들어서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수업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준호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죠. 박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태민이 뒤따랐어요.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죠. 연구실 문 앞에 섰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교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었어요. 책으로 가득한 연구실이 나타났죠.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책상 위에 쌓인 논문들, 칠판에 적힌 복잡한 수식들, 책상 앞에 60대 초반의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박 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펜을 떨어뜨릴 뻔했죠.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옷도 지저분했어요. 박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제야 뒤에 선 정태민을 봤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자세와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죠. 박 교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박 교수 앞으로 다가갔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박 교수가 팔을 잡아줬어요. 앉아라, 준호야. 박 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준호와 정태민은 소파에 앉았어요. 박 교수는 물을 2잔 따라왔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거든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교수는 기다렸어요. 준호가 숨을 고를 때까지요. 준호는 물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판자촌에서의 만남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망치던 노인을 숨겨준 일,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한 과정, 그 안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죽음. 말하는 동안 준호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목이 메었지만 멈추지 않았죠. 도심 추격 전, 조직폭력배와의 조우, 버스를 타고 도망친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손으로 턱을 괴고 눈을 감았다가 떴죠. 이야기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연구실을 채웠어요. 박 교수는 안경을 벗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정태민을 똑바로 쳐다봤죠. 정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 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자가 이런 위험에 빠졌다니. 그는 다시 준호를 봤어요. 일단 여기선 안 돼. 너희를 쫓는 사람들이 여길 찾아올 수도 있어. 박 교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짧은 통화였죠. 끊고 나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동기 집으로 가자. 거긴 안전할 거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태민도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박 교수는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죠.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들도 넣었습니다. 세 사람은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1층 로비를 지나갔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출구가 보였습니다. 출구 밖을 내다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주차장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판자촌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준호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교수와 정태민도 벽에 몸을 붙였어요. 숨소리마저 죽였죠. 남자들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반대편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후문 쪽이었어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후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캠퍼스 뒷길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죠. 박 교수는 길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택시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어요.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어요. 세 사람은 재빨리 올라탔죠. 뒷좌석이 좁았지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박 교수가 운전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후문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준호는 뒤를 돌아봤죠. 검은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따돌린 것 같았어요. 택시는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박 교수가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준호와 정태민도 따라 내렸어요. 작은 마당이 있는 집 앞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가 나타났죠.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소파와 따뜻한 조명이 보였죠. 준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태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룻밤 넘게 도망다닌 몸은 한계였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박 교수는 집주인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집주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박 교수가 돌아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어라. 안전한 곳이니까 걱정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밀려왔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죠.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무게를 더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주인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녹차였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죠.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민도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어요. 손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죠. 박 교수는 집주인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2층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했죠. 박 교수가 감사하다는 듯 악수를 건넸습니다. 박 교수가 돌아와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USB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준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는 세상만큼 무거웠어요. 박 교수에게 건넸죠. 박 교수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교수는 하나씩 클릭하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횡령 내역, 비자금 계좌, 산업재해 은폐 문서. 시간이 갈수록 그의 얼굴은 굳어졌죠. 특히 산업재해 문서를 볼 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기록 앞에서 박 교수는 멈췄습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준호를 돌아봤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 교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손가락으로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정태민은 박 교수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박 교수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며 찾았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탐사보도 전문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박 교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연결됐어요. 통화는 간결했습니다. 박 교수는 급한 제보가 있다고만 말했죠.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두 사람을 보았어요.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 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4시간 남았어요. 박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일단 씻고 쉬어라. 점심도 먹고. 집주인이 2층 방 2개를 안내했습니다. 준호와 정태민은 각각 방을 배정받았어요. 준호는 작지만 깨끗한 방에 들어갔죠. 침대, 책상, 작은 창문. 간소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이틀간의 긴장과 피로가 물과 함께 흘러내렸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을 감자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깨끗한 옷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준비해 준 거였어요. 준호는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죠.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에 깼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일어나 문을 열었죠.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 먹자.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구운 생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식이었어요. 정태민도 나와 있었죠. 얼굴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4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수저 소리만 식탁을 채웠어요. 집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내세요, 젊은이. 옳은 일하는 거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이 돌아왔어요. 박 교수는 시계를 확인했죠. 1시에 출발하자. 식사를 마치고 3사람은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는 USB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죠. 박 교수의 동기가 차 키를 건넸습니다. 박 교수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도로는 복잡했지만 박 교수는 능숙하게 운전했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요동쳤어요. 1시간쯤 달려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카페 앞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죠. 3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4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박 교수가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기자는 준호와 정태민을 번갈아 봤어요.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박 교수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최 기자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빙글 돌려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냈죠. 박 교수가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최 기자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롤하며 빠르게 읽었어요. 횡령 내역을 볼 땐 눈썹을 치켜 세웠고 산업재해 문서를 볼 땐 입술을 깨물었죠. 준호 아버지의 기록 앞에서는 잠시 멈췄습니다.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기자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모든 파일을 확인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기자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시선은 창밖을 향했죠. 정태민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박 교수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최 기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에 실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태민은 눈을 감았어요. 박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특히 정 회장님. 최 기자가 정태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기자는 USB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명함을 꺼내 세 사람에게 하나씩 건넸죠. 내일 아침을 기다리세요. 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최 기자는 먼저 카페를 나갔죠. 세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마지막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제대로 잠들지 못한 밤이었어요. 계속 뒤척이며 아침을 기다렸죠.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고요한 주택가 풍경이 평화로웠죠. 박 교수가 노크를 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었어요. 박 교수 손엔 아침 신문이 들려 있었죠. 일면 전체가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태민그룹 비리 전격 폭로, 산업재해 은폐, 수십 명 희생, 정태민 회장, 양심 고백 택해. 준호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최 기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상세했고 정확했고 냉정했어요. 횡령 내역, 비자금 계좌, 산업재해 은폐 사실이 낱낱이 공개됐죠. 준호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신문을 가슴에 안았어요. 4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죠. 박 교수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위로했어요. 정태민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신문을 봤어요.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박 교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기자였어요. 통화는 짧았죠. 끊고 나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대. 태민그룹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했던 일이었어요. 박 교수가 다시 말했죠. 정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정태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했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정태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야위어 있었죠. 준호는 뒤편에서 지켜봤습니다. 박 교수가 옆에 있었어요. 정태민은 단상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죠. 정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준비한 원고를 꺼냈지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냥 말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태민그룹 회장 정태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는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방치했습니다. 이 사진의 횡령과 배임을 알면서도 눈 감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관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특히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차동진 씨를 비롯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희생됐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불려진 거였어요. 더 이상 숨겨진 이름이 아니었죠. 저는 모든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들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 모든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정태민은 다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정태민은 곧바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준호와 박 교수가 함께 갔어요. 검찰청 앞엔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정태민은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태민그룹 이사진은 전원 구속됐어요. 회사는 특별 관리에 들어갔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박 교수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의 사진이 나왔어요. 산업재해 희생자로 소개됐죠. 더 이상 잊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울대 캠퍼스엔 벚꽃이 만개했죠. 준호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법학 입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수학과 학생이었지만 요즘은 법 공부에 푹 빠져 있었죠. 태민그룹 사건 이후 준호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산업재해가 인정됐고 유족 보상금이 지급됐어요. 더 이상 판자촌에 살지 않았죠. 학교 기숙사로 옮겼고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꿈이었습니다. 수학자가 되려던 꿈 대신 이젠 법조인을 꿈꿨어요.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정의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준호 옆에 앉으며 하나를 건넸죠. 로스쿨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교수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수학적 사고가 법 논리에도 도움이 될 거야.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눈빛도 밝아졌죠. 박 교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하더니 준호를 봤어요. 정 회장님이 면회 신청하셨대. 정태민은 현재 수감 중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횡령 방조와 산업재해 은폐 책임을 인정받은 거였죠. 하지만 자백과 협조를 인정받아 형량은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정태민이 나타났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더 야위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정태민이 먼저 미소 지었어요. 잘 지내고 있나? 네, 덕분에요. 법 공부 시작했다며? 잘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자네 학비는 계속 지원하고 싶네. 로스쿨까지 말이야. 회장님, 내 변호사에게 말해뒀어. 자네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도울 거야. 준호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좋은 변호사 되겠습니다. 알아. 자넨 할 수 있어. 면회 시간이 끝나갔습니다. 정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중에 출소하면 자네 아버님 산소에 함께 가도 될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그해 가을, 준호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한적한 야산이었어요.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죠. 어머니의 산소도 옆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았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꽃을 놓았죠. 국화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밝혀졌어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이제 세상이 다 알아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기사가 실린 것들이었죠. 묘비 앞에 펼쳐놓았어요. 전 이제 법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결의도 섞여 있었죠. 지켜봐 주세요. 꼭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준호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묘비를 비췄죠.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고 돌아섰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마음도 맑았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교수였어요. 로스쿨 원서 접수 시작했어. 준비됐지? 네, 교수님. 준비됐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이젠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고 곁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렸어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준호의 새로운 시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준호는 올라타며 창밖을 봤어요. 산은 점점 멀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닿아 있었죠. 하지만 이젠 슬픔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준호는 가방에서 법학책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4년 전 그 추운 겨울밤, 판자촌 좁은 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지나 정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준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준호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 길 위엔 따뜻한 빛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찾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